네. 자, 우리 위즈덤 칼리지. 네. 네. 참 좋은 콘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네. 좋은 연사분들도 참 많고요. 네, 여러분도 그 분들 늘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봐야죠. 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어제 크게 한 대 두드려 맞았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갔으니까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네. 자, 미국 시장 마감부터 그럼 볼까요? 어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초반에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고 네, 맞아요. 한 6% 가까이 빠지지 않았어요 어제? 예, 초반에. 저점이 6%까지 하락을 했고요. 예. 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정프로님이 이만큼 올랐는데 좀 빠져야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니 네. 네. 6은 좀 어제 빠질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제 빠질 때요?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네.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거는 이거 내가 생각이 너무 간과했나? 이거 좀 더 겁을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은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샀었겠네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 샀어요. 뭐 일하느라고 마음은 진짜 사고 싶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못 샀어요. 예. 어제 매수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맞아. 어제 오전에 아, 그때가 딱 보니까 배수기인데. 네, 미국 시장은 다우 0.48, 나스닥 0.65, S&P 500 0.37%. 뭐 반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변동성이 있었던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미국이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는 거지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보세요. 미국이 최근에만 말씀드릴게요. 미중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금리 인하 요 기대에 반영하면서 10월 28일 날 신고지수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지수 경신했어요. 끝났죠. 음. 끝나고 나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좀 주춤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좀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봤더니 5일 연속 음봉을 나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빠졌다 올랐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뭐 고점이 아니냐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S&P 500 기준으로 10월 28일 신고 지수하고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1.6% 하락했습니다. 뭘 그렇게 뭐가 움직였어요? 소문난 잔치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마이너스 1.6%예요. 아, 그냥 이거 누리고 뉴스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심리가 불편한 거예요. 고평가 우려에 대한 거 모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심리 자체가 불편합니다 지금 계속.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심리에 불편한 게 뭐가 좀 닥쳐지면은 그게 뭐 매물로 좀 나올 수 있고 특히 뭐 마음은 그런데 누군가 매물을 먼저 던져서 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한 심리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다는 부분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다 미국 시장에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더 큰 폭으로 막 변동성이 주잖아요. 그 제가 빨간 것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국은 불편한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더 불편한 심리. 단기 급등했으니까 훨씬 더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왜 그 각도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훨씬 더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근데 그냥 고점에서 심리에 의해서 수급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심리라고 얘기하고 별 얘기들이 많지만 변동성 자체가 지수 자체가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러셀 2000 지수 1.4% 올랐고요. 금 0.8% 올랐고 비트코인 선물이 3.46% 올라서 다시 $10만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제 써온 그대로 그 숫자만 다 바꿔봤어요. 숫자만 한번 바꿔본 겁니다. 네. 어제가 바뀌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4% 하락했었는데 반등은 3% 반등했습니다. 샌디스가 11% 올랐고 AMD 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9%, 브로드컴이 2% 올랐는데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전날 급락했을 때 7% 하락했고 오늘 아침 8.9%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메모리, 그러니까 그 반도체 중에도 메모리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예. 그 저기 HDD가 됐건 낸드가 됐건 D램이 됐건 네. 메모리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조건. 전에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였다가 네, 데이터 센터. 지금 이제 메모리로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지만 네. AI의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9월부터 출발해서 내년까지 바라보는 거는 범용 전체 에베머리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약간 지금 수급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네.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반등을 또 해낸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 약밥 시장에서 장중에 플러스 6%까지 반등을 좀 세게 하다가 막판에 훅 밀렸어요 또. 그래서 저도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보다가 그때보다는 막판에 끝나고 보니까 좀 더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플러스에 끝났지만 네. 그래서 봤더니 엔비디아 단일 종목으로 그랬더라고요. 제가 종목을 다 눌러봤어요. 막판에 밀렸나 안 밀렸나. 엔비디아가 장중 고점이 플러스 2%였어요. 네. 2%까지 오후 2시 정도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막판에 한 30분인가 1시간 남겨놓고 마이너스 1.7%까지 쭉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소위 1등주들 또는 급등주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수급상에 지금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구매도 전화다면서요. 풋옵션 샀다면서요. 풋을. 그러니까 종목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거래가 안 돼서 우리는 안 하고 별로 없는 거고 종목 선물이 있고 주식에 대한 종목 옵션이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풋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제 화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수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수급이 엔비디아를 또 마지막에 그렇게 내리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몸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어제 반등 시도하다가 반등의 힘이 마지막에 좀 힘을 잃은 것도 단일 종목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자꾸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애플이나 테슬라나 마이크론이나 아마존이나 다른 종목들을 막판에 밀렸나 안 맞나를 딱 봤더니 막판에 안 밀렸더라고요. 엔비디아만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막판 내린 거는 엔비디아 내린 부분 때문에 그랬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반등 시도를 했고 뭐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빠졌던 부분에서 특히 반도체들은 반등을 하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또 이슈가 많이 돼서 뉴스가 많이 됐던 거는 그 대법원에서 그 트럼프의 관세 요 네. 심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측에서는 관세부가 원하는 의회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워딩이 흘러나오나 봐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고 되면 판결이 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자체가 불확실성이긴 하거든요. 네. 불확실성인데 아무튼 요 부분에서 얘기들이 있으면서 가장 시장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이 부분은 저도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별로 생각은 수정을 하지만 네. 이게 단언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네. 그런데 제일 수혜인 것은 확실히 있대요. 어디냐면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환급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1.5% 올랐다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어저께 시장에 좀 있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요? 어제 우리 시장은 2.85% 하락으로 마감은 했는데 장중 저점이 6.16%였어요.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가 발생이 됐죠. 장중에 1.61% 마이너스 1.61%까지 반등. 거의 그냥 이거 와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보합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까지 굉장히 세게 반등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반등의 주역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같이 반등을 했지만 SK 하이닉스였고요. 두 종목이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세게 반등을 좀 하다가 막판에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주가가 움직일 때 급락을 하면은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장중하고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급락을 하면 급락했다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등을 막 하는 걸 보면서 반등하면서 막 많은 게 어저께 플러스 났다고 쳐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에 막 따라 사잖아요. 그럼 막판에 다시 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제 저가 매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가 매수자들은 올라오면은 차익실현을 하는 단기 거래자들이 진짜 존재해요 시장에는. 당일에? 네, 당일에도 그래요. 급락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당일의 움직임이 그렇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시황에서 말씀드려야겠지만
이렇게 급락을 한번 하잖아요. 급락을 했다 반등을 하면 무조건 직전에 제일 셌던 주도주가 먼저 뜨는 겁니다. 네네. 이건 항상 네. 약했던 애들이 뜨지 않아요. 이제 네. 제일 셌던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현금이 있어서 그럼 제일 센 걸 잡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들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가요. 못 가고 있다가 그러면 걔들이 계속 가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막 쭉쭉쭉쭉 가느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역시도 저가 매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한번 급락한 거를 봤던 경험적인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쫓아가지 않아요, 전처럼. 그래서 전에보다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주도주 위주로 강하게 반등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하던 다시 신고지수를 내던 뭐 종목별로 정고점 돌파하겠죠, 주도주들은. 네. 네. 그렇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차익실현이 좀 나오면서 이제는 상승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나 사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시황하다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6.16%였고요. 반등을 하다가 막판에 매물이 좀 나와서 추가 반등을 하지 못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 지수는 5.22% 하락한 겁니다. 만약에 저점으로 따지면은 얼마 하락한 겁니까? 8.5% 정도 하락한 거예요. 이틀 동안 사실 저점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4,000포인트 아래 떨어졌다가 4,00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이틀 동안 개인들이 5.6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5.1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그러면 뭐 대량으로 팔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제 기관들은 320억 순매수인데 연기금은 다른 데는 다 대부분 팔았더라고요. 연기금 한 600억 정도 매수해주는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그동안에 샀다 팔았다를 좀 하면서 꾸준히 한쪽 방향으로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기관들의 수급보다는 지금은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에 스위칭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우리 개인들이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제 개인들이 사니까 이제 끝물 가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넘어가고 개인들은 고점에 또 물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군중의 다수는 그럴 수는 있어요. 개인은 현명하지만 개개인은 현명하지만 군중이 모이면 우둔하다 이런 네.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의 이 거래를 보면 그렇게 일방적이진 않아요. 일방적으로 해라. 이거 보시면 이게 만약에 오늘 올라온다 그러면 아마 매도일 거예요. 오늘 매도로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의 잣대로 보는 그런 관점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저가가 7.82%였는데 종가 마이너스 4.1%. 하이닉스는요 저가가 마이너스 9%였어요. 종가가 마이너스 1% 끝났습니다. 네. 어제 하이닉스는 그리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진짜 하루에 8% 먹었으면 엄청나게 좋은 그럼 또 이렇게 약간 거죠. 팔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겠네요. 그렇지, 하루에 뭐 몇 푼 모으면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소위 데이 트레이딩이란 말을 지금 안 쓰지만 일중 매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단기 매매가 생긴 것은 2000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의 온라인 거래는 1998년 10월에 생겼습니다. 온라인 거래라는 게 네. 그래서 1900. 단기 거래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98년이요? 예, 온라인 거래 자체가. 온라인 네. 거래가. 네, 그때는 다 오프라인으로 주문지를 넣었어야 됐어 그 전에는. 예. 우리가 MTS는 그 이후에 생겼고 HTS. HTS가 생긴 것도 그 1998년 10월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266에서 1000포인트까지 갔던 시절이었어요. IT 버블이라고 얘기하면서 2000년도에서 1000에서 500포인트까지 폭락했습니다. 반토막 냈어요. 네. 그때 가장 인기가 많았고 가장 수익을 많이 낸 투자자들이 단기 거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단기 거래자가. 네. 근데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은 단기 거래의 자체에 대해서 개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능한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시절엔 다 그걸 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런 대응을 해요. 그런 수급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니케이 225는 2.5% 빠졌는데 상해는 강보합이었고 항생은 약보합이었어요. 일본은 1.4%죠. 대만은 1.4%뿐이 안 빠졌어요. 네. 유독 우리가 그랬다는 거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악재가 나와서 위기로 발생되는 징조가 발생되는 거냐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네. 어제 흐름이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코스피 일봉이고요. 이게 9월부터 10월 달에 딱 오른 요 지금 가파르게 올랐다는 설명을 제가 쭉 드리면서 이게 좀 가파르다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어제 저점이 여기예요. 21점 평균선. 여기 찍고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긴 게 나왔거든요. 네. 어제 거래량이 더 많이 늘었으면 더 저점 형성을 확신을 했을 텐데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한 가지는 확인이 됐죠. 아, 저가 매수가 있구나. 라는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건 SK 하이닉스입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9%였고 네. 종가가 마이너스 1%라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SK 하이닉스는 거래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이 차트는 신고가 나는 차트입니다. 다시 올라가는 차트.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기회였던 거죠. 얘네들로 본다면 이런 걸로만 본다면 그런 기회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후에 또 시황은 또 가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제 하루를 설명합니다. 전 데일리 방송하니까 네. 데일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의 불편한 심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단기적으로 지난 10월에 급등한 거 보세요. 이걸 개별 정보도 이렇게 급등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급등했으니 당연히 더 불편한 심리가 작용한 상태에 있어서 변동성도 더 극심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일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는데 이게 반등을 저점 찍고 이제 거기까지 안 내려가 이렇게 뭐 단언하기 시황은 어렵잖아요. 판단하기가. 네, 그럼요. 그렇지만 확인된 건 뭐냐면 저가 매수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가 매수가 있었잖아요. 네. 저가 매수 있었던 게 확인됐잖아요. 바로 그래서 들어와. 이제 안 때려요. 그렇게 이제.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다 심리가 계속 작용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락 후에는 기존 주도주 제일 셌던 종목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8월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올해 4월에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올해 네. 4월에 관세 그쵸. 한다고 해방의 하면서 날 때. 예, 급락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종목을 내가 뭘 교체하고 뭘 더 샀느냐에 따라서 이후 수익률이 다 달라졌거든요. 네. 지금이 그런 시기 어제 이틀 동안 그랬고 뭐 오늘도 어쩔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관점을 좀 갖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시황 어제 뉴스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뉴스 전해드릴 건데 요거 한번 그냥 참고로 보세요. UBS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 형성을 시사하는 7가지 지표 그러면서 쫙 이런 걸 보고서를 내놨네요. 저점 매수 심리가 있더라. AI 중심의 이번엔 다르다라는 서사가 상당하더라. 세대 간 기억에 공백이 있더라.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대 간 예. 세대 간 기억이 공백이 예, 있더라. 아, 그러네. 좀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억하시.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돼. 이건 너무 무리해. 이런 게 있는데 예.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고예요. 예. 그러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펀드나 ETF나 이런 거 또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상담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시장이 강세장에는요. 전 세대가 없는 지금 세대의 사람들한테 맡겨 수익률이 좋아요. 맞아. 좋아요.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좋습니다. 바로 긍정하시네요. 예. 그런 거 한 두어 번 겪은 분들은 겁나서 못 가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대형 기업을 제외한 이익이 정체, 시장 집중도 심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네. 그리고 느슨한 통화 환경.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미국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다 맞는 얘기네. 네, 좀 지금 지금 되어 얘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UBS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현재 밸류가 극단적이지 않고 자본 지출과 기업 레버리지 수준이 안정적이고 극단적 M&A나 연준이 긴축이 아직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버블의 초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아무튼 결론은 자기들이 이렇게 냈지만 네.
불안하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 보고서 보면 재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요거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장도 안 좋고 막 이래서 이런저런 거를 막 주소 없이 막 얘기했더니 막 너무 장황하게 얘기한다고 하시는 댓글이 하나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순서대로 얘기했구나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빼고 1번은 대중보복관세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한다는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1년간 유예. 우리 뭐 다 지난번에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 하다면서 이거 1년간 유예한 거다 이거. 네. 결정된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의 뉴스는 CNN의 여론조사 뉴스인데요. 사실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이 방송하는 게 되게 힘들긴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를 미국에서 다 이 검색을 한대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뭐 어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점검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백악관에서요? 예, 못 들으셨어요? 진짜로요. 아니 그 많은 걸 다 전 세계에서 제가 다른 어떤 방송에서 갔더니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는 조금 자제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 정도예요. 와. 근데 이건 지지율이긴 한데 트럼프 지지율이 37%로 집권 2기 최저치이고 부정적 평가가 1, 2기 통틀어서 트럼프 1기가 있었으니까 네. 통틀어서 최고치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가 72%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셧다운 기간이니까 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최우선이다가 47%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 보면 물론 언론은 항상 극단적인 걸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대접받으면서 음식을 사 먹었던 데 가서 지금은 거기서 무료로 나눠주는 걸 받아가서 집에서 해먹는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되게 미국이 되게 희한한 나라죠. 네. 지금 아무튼 그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반영을 하는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4일 날 오타가 오늘 좀 몇 개 있네요. 중간 지방선거가 했습니다. 미국은요. 네. 뉴욕 시장에 이게 제일 시끄럽죠 지금. 그렇죠.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습니다. 자칭 본인이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버지니아하고 뉴저지는 민주당 원래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양쪽 다 민주당이 당선을 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뉴욕 시장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되게 이 부분 때문에 뉴욕에 있는 대기업들은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2번, 3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뉴스. 미국 전역에서 해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해고가 95만 건.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최대라는 거예요. 정부 부문이 약 30만 건으로 당연히 최대이고요. 그리고 기술과 소매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스타벅스, 아마존, 타겟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역사상 첫 대규모 해고. 뉴스에 이것도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뭐 관제탑의 관제사나 아니면 항공 그 뭐라고 하죠? 기장이 아르바이트로 우버 운전한다. 이 지금 뉴스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아, 네네. 네, 그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 AI와 자동화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서 해고 결정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이 생기면서 결국은 기업들의 관세 비용과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은 인건비 절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구조적인 부분이다라는 이게 단순 구조 조정이 아닌 예. 고용 전략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가운데 뭐 오늘 발표된 ADP 10월의 민간 고용은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참고로 하실 게 42,000명, 컨센이 22,000명이었는데 여기도 가면 보면은 정보통신이나 전문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자동화가 되는 AI가 더 빨리 진입이 된 곳은 훨씬 빨리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참고하실 부분은 11월 7일이 예정일인데 노동부 통계가 따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6만 명 감소로 지금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ADP 민간 고용이니까 요거는 지금
저기 정부 부분에 빠져 있어서 예래요. 네. 네, 그렇게 참고를 좀 두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아, 저 박 기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쭉 연결 지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4번, 5번 그리고 2번, 3번의 뉴스 트럼프의 지지율,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지금의 이 해고 급증 이런 상황들이 내년도에 지금 11월이잖아요. 우리 내년도 이제 시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트럼프의 정책을 엄청나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년도의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11월에. 네, 중간 선거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 가운데 지지율 떨어지고 그리고 민주당이 좀 밀리고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난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에 있었던 올해 있었던 거하고 내년도에 트럼프의 정책은 사뭇 되게 많이 다를 거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사이트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는 좋아지고 뭐는 나빠지고 이게 좋아질지 나빠질지 어떤 일방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장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장에는 좋은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뭐 곧바로 무너지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내년에도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 정도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엔비디아가 독일의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합작으로 10억 유로 규모의 세계 첫 AI 산업단지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약 1만 개 탑재가 되고요. 서버 약 1,000대 설치를 해서 지멘스나 아마 로봇 기업, 드론 제조사 이런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와서 솔루션을 참여해서 솔루션을 제공받겠다. 이렇게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저께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 있잖아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요즘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환경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더라도 주식시장만 바라보더라도 이 온실가스의 탄소 배출권 문제나 온실가스 감축 협의가 얼마나 세게 되냐 나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있는 에너지 섹터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에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면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은 너무 가혹하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국 산업계의 높은 에너지 비용, 값싼 중국산 수입품, 미국발 관세 등으로 너무 어려운데 무리한 탄소 감축 목표가 가혹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축 목표가 강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제 역할이 아니고 제 역할은 여기 가만히 보면 중국을 양쪽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중국 다 양쪽 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중국이 리딩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단연코 여기 나옵니다. 이 의미에서. 그래서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중국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 부분,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부분의 투자, 이 부분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 어딩에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8번, 9번까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그냥 종목 얘기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 어제 쭉 반등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HBM4 공급 물량 및 공급가를 협상을 완결했다고 합니다. 야. 엔비디아와 제품당 $560인데 HBM3E에 비해서 50% 높은 가격이고요. 업계에서는 $500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물량 완료됐죠? $500 예상했는데 $560로 합의했다는 얘기는 이익이 더 늘어나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거기에 매달리겠죠. 또 이제 시장의 관심이 글로 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여기서 밑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이 보도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도 내년에는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왜 그러냐? 젠슨화의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뭐 품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받지만 높은 거에 받지만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HBM4에 들어가는 게 지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단독 보도는 안 하려고 해서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뭔가 약간 제품 품질 퀄리티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 가지 뉴스가 이 HBM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단연코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는 이런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번 뉴스도 LH 전선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 시스템, 배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급 계획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LH 전선만 하진 게 아니고 다른 효성중공업이나 LH 일렉트릭이나 전부 다 계속해서 요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어요. 연속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뵐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